대범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희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희대가 지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출석 요구서가 이미 전달되어 있는 상태죠. 다음 주 13일과 1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날 출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틀 다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조희대는 출석할 생각이 없겠죠. 그런데 출석을 안 할 경우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준비.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물론 조희대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 후폭풍은 또 장난이 아닐 겁니다. 조희대로서는 외통수에 몰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조희대는 국정감사에 출석을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에서 그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통수에 몰리긴 했는데 조희대가 과연 순순히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무슨 법기술을 부릴 것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요, 13일과 15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3일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15일은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이 진행됩니다. 보통 현장 국감을 진행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하는 것이 관행이에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에게 두 차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대법원장이라면 국회에 출석을 해야 정상이죠.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는 지금 상권 분립 운운하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대법원장이 상권 분립을 요구한다. 이 또라이 아니야? 아니,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안 할 거면은 국회의원을 법정에 출석시키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데 국회의장도 법정에 출석시키고 다 하잖아요. 다 하면서 왜 국회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안 나가겠다는 건가요? 자, 좋습니다. 안 나간다고 치죠. 문제는 15일입니다. 15일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안에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대법원장이 바로 자기 집무실 그 위층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과연 안 갈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 안 갈까요? 원래 매년 국정감사, 현장 국정감사를 하면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을 찾아서 인사말 정도는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출석 요구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못 빠져나가는 거죠. 조희대는 정말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인사말만 하고 나가자니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인사말도 안 하자니 지디 말 맞다나 관행을 깨는 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관행,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인사 정도는 하고 가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 관행을 깨는 거지. 이러나 저러나 조희대 때문에 관행이 깨지는 거예요. 조희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조희대가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희대한테 숨을 곳이 없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히 국회 법사위가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조희대가 글쎄 어떤 수법을 쓰든 간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틀을 지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피할 수 없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대법원장은요.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죠.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대법원장이 된 거예요. 자, 국회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간접적 민주정당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법원장의 민주적 정당성은 결국 장관들의 민주적 정당성,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하고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안 되거든요. 결국 대법원장은 국무총리하고 동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법원장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 그게 삼권 분립이다. 이게 왜 삼권 분립이죠? 자, 모든 권력이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만 권력이 말 그대로 동등한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을 지적을 했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우위예요. 대법원장은 그런 권한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장 출석하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뻗댄다면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이 법원에 출석하면 안 되겠네요. 법원에 증인으로 갈 수도 없는 거겠네요. 그래도 됩니까? 거꾸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희대가 삼권 분립 운운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억지에 속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조희대는 벌써 지난번에 한번 출석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청문회에 불출석을 했죠. 원래 이날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조희대는 불출석 의견서라는 희한한 거를 내고 출석을 안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강지호 기자가 직접 나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를 짚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조희대가 국회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글쎄 아시다시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이제는 동행명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증인에 대해서 출석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장입니다. 동행명령장이 되면은 출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로 붙잡아 올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출석 요구서 또는 동행명령장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조희대는 탄핵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조희대는 출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희대가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희대가 지금 안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부터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자, 조희대의 의혹은 첫 번째가 지기현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요. 전원합의체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의 밤, 지난해 12월 13일 그날 밤에 도대체 조희대는 무슨 짓을 했는지 그와 관련된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기현과 관련된 의혹, 이와 관련해서는 지기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접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켜버리는 일을 법원에서 합니다. 사실상 지기현을 조희대가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죠. 조희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기현 관련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고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의대가는 지기현 수사를 협조를 해야 돼요. 근데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따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후에 진행됐던 정치 개입 의혹이 짙은 그런 판결들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 내란의 밤, 지난해 12월 3일 그날 밤에 조의대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조의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기현은요, 조의대는요, 계엄에 가담한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재판 기록입니다.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기 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바로 한 달이 채 되기 전, 한 20일 전부터 갑자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각종 재판이 선고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법화 사건이죠. 법화 사건. 이 법화 사건은 11월 14일 날 선고가 납니다. 150만 원이 선고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유죄가 선고됐죠. 그로부터 열흘 뒤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14일, 15일, 25일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죠. 만약에 여기가 일제히 다 유죄 선고가 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월 3일. 네. 어떻게 보자면 조의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봐라, 이재명 이렇게 범죄자 아니야. 이 범죄자가 버젓이 제1야당의 대표인데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 계엄해야 돼. 이런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12월 3일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재판 선고가 나옵니까? 더군다나 김혜경 여사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8월 달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11월로 미뤘어. 무려 2차례나 미뤘습니다. 이 2차례 미룬 판사가 박정호 판사죠. 이 박정호 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고요. 이번에 바로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입니다. 이거 조의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수법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조의대는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면서 재판권을 악용해서 교묘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무슨 삼권 분립이야. 아가리를 확 찢어놔불라. 조의대가 재판권을 이용해서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면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이용해서 대법원장을 불러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런 짓을 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1월 14일 김혜경 1심, 11월 15일 이재명 선거법 1심,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 계엄령 선포. 우연인가요, 여러분? 자, 또 있습니다. 계엄 가담 의혹은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작년 12월 12일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이 나옵니다. 이게 11월 12일이에요. 그리고 12월 19일 이화영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또 웃기는 게 원래는 이화영 항소심이 11월 27일에 나올 예정이었어.
그러다 이것이 12월 19일로 연기가 된 겁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이화영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은요,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기소가 되었으니까 1심 바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거지. 이 날짜가 이렇게 겹쳐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는데 12월 12일 조국 대표에 대해서 징역형 확정이 되고요. 12월 29일 날 이화영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이거 우연인가요? 이거 우연인가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김여경 1심이 12월 14일, 이재명 선거법 1심이 11월 1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12월 25일, 그리고 계엄 선포 12월 3일, 조국 확정 판결이 12월 12일, 이화영 항소심이 12월 29일, 그리고 이 이화영 항소심은 6월 5일, 이듬해 올해 6월 5일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되는데 선고한다고 예고한 것이 5월 29일이죠.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었습니다. 이거 우연인가요? 이거 우연인가요? 이거 우연인가요? 우연 아니죠. 누가 봐도 우연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조희대는 처음에 계엄의 명분을 만들어줬고 나중에는 계엄령이 실패로 끝나니까 계엄령을 뒤집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동까지 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자, 이게 3월 26일이었는데, 자, 무죄 선고난 게 3월 26일이었는데, 무죄 선고난 지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가 되죠. 그리고 곧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상고 이유서가 제출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판이 배당이 되고요. 전원합의체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합의기일이 진행되죠. 이게 4월 22일, 22일 하루에 다 진행됩니다. 자, 보세요. 날짜가 보세요.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났는데 하루 뒤에 상고가 이루어지고 그 며칠 뒤에 상고 이유서가 나와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단 하루 만에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첫 번째 합의기일까지 한꺼번에 진행되는 거야. 첫 번째 합의기일이 어떻게 배당되자마자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아니, 자료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합의기일, 첫 번째 합의기일이 진행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다 진행되죠. 그리고 이게 선거 직전 아닙니까? 대선 직전? 자, 그리고 4월 29일 선고가 지정되고 5월 1일 날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생중계로 되죠. 바로 이 생중계되고 난 직후에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조희대는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계엄에 가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너무 짙습니다. 이거는 아니 이 타임라인만 봐도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타임라인만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희대는 국민 앞에 와가지고 해명을 해야 합니다. 지가 떳떳하면 해명을 해야 돼. 자, 보세요. 5월 29일 날 이화영 선고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화영 선고가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대통령 사전선거 투표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 하는 이 날이 사실상 투표하는 날이었는데 투표하는 날 이걸 딱 발표를 해가지고 재판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조희대는 계엄령에 가담을 했고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해명 없이 넘어갈 수 없어요. 이 해명은 국민 앞에서 해야 되고요. 국민 앞에 하는 해명이 바로 국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조차 안 한다는 거는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이고 나발이고 간에
대법원장이 반역을 저질렀다고, 반역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이거 반역죄로 처벌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랬는데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조차 안 하겠다. 참, 이건 상권 분립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는 지 할 짓 다 해놓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놈이 지 할 짓 다 해놓고서는 뭐지 어쩌고 어째요? 아이고야. 게다가 계엄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게 많죠.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법원행정처 간부들 규정 검토 대책 논의, 조의대한테 보고. 이게 12월 4일 0시 20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계엄과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해가지고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다? 현재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 그 중에서 군사법원에 넘겨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분류하고 내용 정하고 사건 규정하고 그랬던 겁니다. 기준 정했던 거예요. 군사법원에 재판 넘겨주는 이걸 논의했다고요. 군사법원에 이건 내란의 계엄을 수행한 거죠.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이게 계엄날 당일 12월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하고 있지 않는데 관련된 자료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법원 긴급간부회의 소집, 대법원 비상간부회의 소집, 긴급간부회의 진행, 이 기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보시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줄줄줄줄이야.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해명을 해야 합니다. 왜 아무 말을 안 합니까? 뻔뻔스럽게 내란에 가담해놓고 지가 그러고도 무슨 대법원장이야. 계엄에 대해서, 아니 계엄은요 사법부의 이 권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군사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야말로 진짜 삼권분립의 치명적인 거에 될 수 있는데, 그 치명적인 삼권분립 침해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한 새끼가 이제 와서 뭔 삼권분립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우 정말. 그 주어 주둥이를 찢어버려야 되나, 오바로크를 쳐야 되나. 예, 조이대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해명해야 됩니다. 내가 조이대한테 이 법조인으로서의 양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조이대는 그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저는 조희대가 탄핵으로 가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가면은 조희대는 탄핵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명백히 했습니다. 전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탄핵 발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자, 조희대는 이번에도 출석을 안 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 점을 잘 짚고 있어요. 따라서 조희대는 반드시 이번만큼은 법의 심판대에 서든지 아니면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담백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대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것조차 안 하면서 무슨 삼권분립이야. 판사 같지도 않은 새끼가 아유 진짜
정말.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희대를 탄핵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희대가 탄핵 소추를 당해야지 공수처에서도 조희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희대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압수수색 판사들이 또 기각한다. 예, 그러면 이제 정말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질 필요가 생기겠죠. 참, 네. 저는 이 조희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법은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흔든 것이 계엄이었어요. 윤석열의 행위를 보세요. 어디 탬버린 따위가 나라 국정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고속도로를 자기 집 앞으로 꺾어 놓질 않나. 종교계와 결탁을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질 않나. 돈을 받아 처먹질 않나. 매관 매직을 하지 않나. 그런 짓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판결 같은 거 내린 적 있나요? 지금도 김건희 재판 역시 이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건희 구속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 재판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삼권 분립을 운운할 수 있어요? 조희대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내란 부패 사범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명백하잖아요. 만약에 아니라면은 왜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국민 앞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직무에 관한 한. 근데 참 그러네요. 자, 오밤중 뉴스 두 번째 주에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희대로서는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서 청문회를 여는데 거기에 출석 안 한다. 그리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될 건데 그걸 거부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이번만큼은 조희대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조희대가 출석을 거부한다면 탄핵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희대는 말 그대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 외통수를 조희대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무슨 법 기술을 활용하는지 구경거리는 좀 될 것 같네요.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